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아까 좀 생각해 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교실 강의라면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묻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는데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근데 줌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또 이게 오랫동안 볼 수가 없어서 일단 동영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좀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 학생들 마음속으로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점점 이제 리걸 마인드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재미도 붙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그죠?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의 그 문자적, 사전적, 단어적 의미로만 본다면 그 문제가 됐던, 즉 상속이 개시된다든가,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든가, 그 시점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즉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때 이미 권리를 취득하고 다만 나중에 안 좋게 돼서 예를 들면 뭐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미 취득했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헌적인 능무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나중에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죽어서 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소위 말하는 해제 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반대로 정지 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즉,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는 취득할 수는 없고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권리를 취득했던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왜 많은 학자들과는 달리 왜 해제 조건설이 아닌 정지 조건설을 취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 자 해제 조건설처럼 지금 많은 학자들의 견해처럼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걸 행사하고 보유하고 처분하고 뭐라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아는 아시다시피 아직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의사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 좀 설명드렸죠? 인간의 능력에는 권리 능력, 뭐 책임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불법의 능력 등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률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이 행위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살아서 출생한 사람도 미성년자, 즉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 대리인 입장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19세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1학년 중에서 좀 생일이 좀 어떻게 학교를 빨리 왔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아마 19세가 안 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미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법정 대리인 자격에서 대신 법률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태아는 더 하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친권자가 법정 대리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태아를 위해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현실적으로 태아를 위해서 임산부인 어머니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임신해서 미래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될 그분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현실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살아서 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미성년자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서 출생하면 태아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법정 대리를 할 수 있죠? 부모님이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되 취득 시점만 태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옛날로 수업에서 올리자 이런 견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해제수 건설을 좀 더 타당하다 보셨어요? 정지수 건설이 좀 더 타당하다 보셨어요? 저는 뭐라고요? 저도 실은 문헌적으로 해제수 건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판례 같은 그 이유 속에서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해제수 건설을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지수 건설과 해제수 건설을 취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문제되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있어요. 나의 어머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태아인 상태에서 미래의 나의 아버님이 되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누가 상속을 받느냐가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나는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인 어머니,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면 태아인 내가 받느냐?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나로서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분이 받느냐가 문제되는 것인데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 나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우선 상속권이 있거든요. 부모보다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1순위 상속권이 있고 자녀가 없을 때 이제 부모한테 상속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순위가. 그랬을 때 나를 태아인 나를 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나는 사람이니까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아버님인 나로서는 할아버지보다 내가 상속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배우자인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가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가 안 되고 혹시라도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해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취득한 권리가 상실하고 다시 2순위 상속이 있던 그 할아버지 나로서는 그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님이 나의 어머니와 공동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제 조건서를 취했을 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정지조건서를 취하잖아요. 그런 정지조건서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아직 살아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순위가 앞서 상속순위에 있어서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인 나의 어머니 그리고 부모인 나의 미래의 할아버지가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내가 만약에 살아서 출생하면 그때부터 난 사람인데 내 사람이 됐던 시점이 출생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가 아닌 상속 개시됐던 시점을 어떻게 된댔죠? 살아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태아인 중에는 할아버지가 받게 됐는데 내가 살아서 출생하면 내가 그때부터 나의 땅으로 되는 때문에 할아버지는 권리를 잃고 내가 그때부터 최초에 취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지조건서를 취하게 되면은 일단 태아인 상태에서는 할아버지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다 써버렸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안 계시겠지만은 너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극단적인 예의 표현을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안 좋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미 팔아서 다 예를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땅을 상속받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다 자기가 상속받는 부분을 다 써버렸다.
라고 되면은 팔아서 그 돈을 다 써버렸다. 낭비했다. 내가 나중에 산업 출세해서 그 옛날 순위로 다시 올라와서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토지 매매 대금을 예를 들어서 그 예금해 놨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로 갈 수 있으니까 이미 다 소비해서 없어졌다 하면은 상속재산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산업소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의 보호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조건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 조건서도 문제가 있어요. 죽어서 출세했을 때 이게 이제 또 거래 안전이 깨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의 보호에 집중할 것이냐,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 안전에 치중할 것이냐, 뭐 이런 점에 의해서도 해제 조건서를 취할 수도 있고 정지 조건서를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지 조건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 우리 민법의 제도 하에서는 그래서 저도 판례와 같이 정지 조건서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실은 이 동영상과 별도로 올리는 강의 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읽으세요. 우리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만화는 아니겠다. 그림은 없으니까. 재밌는 소설책, 뭐 수필집 뭐 읽듯이 재밌게 읽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왜? 워낙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에? 강의 안에. 그래서 그 강의 안에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람은 평등주의에 의해서 인간 존엄성에서 누구나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있겠어요. 이제 노예제도 없으니까, 여성이라 차별받지 않으니까, 어른이라 차별받지 않으니까, 노인이라 차별받지 않으니까, 못 가진 자라 해서 못 배운 자라고 차별받지 않으니까 누구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은 어디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사람이잖아요. 외국인도 글로벌 시대가 되면 교류가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도 권리 능력이 있을까?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랬을 때 똑같아요. 이것도 태아에 대해서 일반주의와 개별주의가 있을 수 있듯이 우리도 이것도 갈라져요. 외국인에서도 한국인과 똑같이 대등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 능력을 다 부여해주자, 모든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입법주의가 있고,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우리나라 국민하고 약간 차별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나라도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만 인정해주자. 상호주의로. 그래서 앞에 것을 대등주의라고 하고 뒤에 것을 상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는 대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한국에 와서 모든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개의 권리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것을 취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약간의 제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고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원칙적으로 또 광역권 같은 취득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는 대등주의다. 우리나라도 예외적으로만 상호주의라든가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이제 지금까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는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앞에 가서 사람의 시작점이라는 할 수 있는 사람의 시기라 한다면 뒤에 가서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사람이지 죽으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의 종기를 언제로 볼 것입니까? 즉 사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사람의 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같은 연장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존엄한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죠. 그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건 아닌 거예요. 권리객지는 물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시체, 시신, 사체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일종의 비극이죠. 다만 그래도 종전까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물건이 되고 일반 상속재산과 분리돼서 별도의 제사 주재자는 사람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특권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은 물건인 거예요. 권리의 객체에 불과한 거예요. 권리의 주체는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언제까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언제 살아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언제 죽은 것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견해는 호흡 및 심장 정지설, 그 호흡과 심장이 멈추면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게 되고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는 의학 수준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장기 이식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뇌사설이라는 견해를 지원하는 견해가 많이 됐다고 했어요. 뇌가 죽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식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무튼 적어도 우리 법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은 심장 및 호흡이 정지됐을 때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거 관련해서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어느 유명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고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존엄사, 안락사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살인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게 되면은 살인자는 아닌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는 판례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판례에 기해서 의사 선생님이 연명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꽤 살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꽤 시간 동안 생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인간의 생명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의학적 수준의 한계가 거기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불완전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함부로 생명을 죽었다고 살았다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겸손해져야 되고 겸허해져야 되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의사들이 의학자들이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이걸 제거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거인데 돌아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 치료를 받고 있던 분에게는 얼마나 인격이 모독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자제분들이 그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인간의 불안전성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쟁점들이. 재미있죠? 이런 정도로 사람의 중에서 자연인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모두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법에 있을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그죠? 법은 무엇이냐? 사람은 아니지만 법이 일정한 단체에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법이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니지만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할 수 있는 거. 즉 법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첫 주에 1주차 강의에 제가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 했죠? 사회적 동물이라 했어요. 맞죠?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격, 권리 능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단체가 한 10,000명, 100,000명이라 합시다. 주식회사 같은 것이죠. 주주들이 단체잖아요. 주식회사가. 그죠? 주주가 10,000명, 100,000명 넘잖아요. 이 단체가 만약에 권리 능력이 없으면은 10,000명, 100,000명이 다 동시에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같은 공동 명의로. 너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거래 안정도 깨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성원,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를 벗어나서 단체 자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자. 그래서 단체의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자. 단체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 즉 사람으로서 인격을 부여해줘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부여해주자 하는 거예요. 즉 거래의 필요성, 단체 생활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그 단체와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취득한 권리는 단체 구성원이 취득한 권리는 아닌 거예요. 단체가 부담한 의무는, 채무는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단체 자체의 권리고 단체 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성원 거기로부터 이득만 얻게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그렇잖아요. 어떤 예를 뭐 했던 무슨 뭐 자동차 회사, 어떤 뭐 전자회사, 무슨 뭐 통신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통신회사가 권리를 취득하지 그 통신회사를 구성하는 주인인 주주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무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법인제도고 법인제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이 법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모임인 사단이 있고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재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우는 사단에 대해서 배우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배울 것인데 그러면 이 법인에도 사람처럼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취득하고 부담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부여해서 인격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법인은 어떤 존재냐? 법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법인은 실제하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법인은 실제하지가 않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는 법인 부인설이 있어요. 법인격 부인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법인은 실제하지는 않아.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인 것처럼 자연인으로서 의제시켜주는 거, 삼아주는 거야. 친구 삼아주듯이, 자녀 삼아주듯이, 그때 삼아주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 그걸 의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단체는 자연의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인 것으로 취급해주자, 사람인 것으로 삼아주자, 사람인 것으로 인정해주자 했을 때 그것을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법인 의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실제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법인 부인설이라 한다면 이것은 법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제도상 사람인 것으로 취급해주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인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존재다 하는 법인 의제설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인 의제설도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법인격 부인설과 동일한 거예요. 즉 법인 부인설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대 다만 사람으로서만 법률에 의해서 취급해주자.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인 의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견해는 아니야. 법인도 사람처럼 실제하는 활동체야, 유기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의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로 실제하는 존재 그 자체로 권리 능력이 있는 거야 하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인 실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회적 실제로서 존재하는 법인이다. 사람으로 의제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체로서 그 자체로서 사람과 상관없이 자연인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그냥 어떻게 된다?
권리 능력이 있는 법인 격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타당한 것 같아요? 법인 부인설, 법인 의제설, 법인 실제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단체에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볼 수는 없지. 사람을 그냥 필요해서 인정한 것 뿐이지 그 실제 자체를 사람으로 봐줄 수는 없지. 이런 법인 의제설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똑같이 법인 그 자체로 사람으로 의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 단체 그 자체로서 법인 기업을 부여하는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거야 하는 법인 실제설이 맞다고 보시나요?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법인 의제설을 취한다, 법인 실제설을 취한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실제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문구에 이렇게 나와요. 법인은 기관에 의해서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각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된다. 즉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체는 존재로서 법인의 행위가 된다. 법인 대표자가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 그 자체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 실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법인 실제설과 법인 의제설, 요새는 법인 부인설 취하는 견해 거의 없거든요. 존재를 하니까 최소한 의제는 되는 것이죠. 법인 의제설과 법인 실제설이 그냥 다투어져 있는데 많은 견해는 법인 실제설 취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 실제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 법인 의제설을 취할 때와 법인 실제설을 취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것 중에 하나는 법인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법인 의제설은 법인은 사람에 의해서 의제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인이 한 행위가 법인에게 기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대리예요. 대리. 근데 법인의 실제설은 법인 자체가 실제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그 자체의 행위지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리가 아닌 대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쓰잖아요.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리가 아닌 대표예요. 다만 대리와 대표는 굉장히 유사해서 대표에 관한 규정은 대리라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본질적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의제설에 의할 때는 대리에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법인 실제설에 의한 대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실제설에서는 법인 자체의 의사와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대표된 이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사의 그 행위는 바로 이사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가 된다?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걸 보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법인 의제설에 의하면 법인 자체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단지 대표기관인 이사의 대리 행위에 의해서 그 법률 효과만 법인 단체에 기속되는 주식회사에 기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나요? 쉽나요? 자, 여러분들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하면서도 생활 속에 이런 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법의 본질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조금만 각색하고 윤색하면은 데코레이션 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법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로이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도 로이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로이어, 너도 로이어, 나로 너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 나로 너로 이상한가요? 아니, 나변 너변, 나도 변호사 너도 변호사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나변 너변, 그럼 나로 로이어, 나도 법, 너도 법, 나법 너법 뭐 이렇게 되겠죠? 나로 너로, 나변 너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나법 너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법인의 본질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도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완벽히 이해를 못해도 어려운 뜻이라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열심히 제 강의 듣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재밌어요? 자, 머리가 좀 이제 많이 지식을 집어넣었으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한 또 10분간 쉬고서 다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